오늘 낭독할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직접 쓴 마지막 개정판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네,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고전,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를 저술한 가치 투자의 아버지다. 20살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학과 철학과 영어과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하여 당시의 증권 분석가인 통계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대학 강의 등으로 워런 버핏 등 수많은 투자의 대가를 양성했다. 증권 분석은 과학이자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그는 CFA라는 전문 직종을 만들어냈으며 감과 내부 정도에 의존하면서 투기를 일삼던 증권시장에 과학적 증권 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증권 투자를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네, 벤저민 그레이엄 후기였습니다. 네, 1장부터 20장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 투자와 투기, 2장 투자와 인플레이션, 3장 지난 100년의 주가 흐름과 현재의 주가 수준, 4장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5장 방어적 투자자의 주식 투자, 6장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7장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그래서 6장과 7장은 삼가야 할 투자, 7장은 해볼 만한 투자,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8장 투자와 시장 변동성, 9장 펀드 투자, 10장 투자 조언, 11장 초보 투자자의 증권 분석, 12장 주당 순이익, 13장 상장회사 비교 분석, 14장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15장 공격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16장 전환증권과 워런트, 17장 극단적인 사례들, 18장 기업 비교 분석, 19장 배당 정책, 20장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부록으로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 초보입니다. 초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11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2페이지부터 낭독합니다. 초보 투자자의 증권 분석. 재무 분석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아 번창하는 전문직이 되었다. 다양한 분석가 집단으로 구성된 미국 재무분석사 협회는 회원이 13,0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전업 애널리스트이다. 협회는 교과서와 윤리 강령도 갖추었으며 개간지도 발행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최근에는 증권분석이라는 용어 대신 재무분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재무분석이 더 포괄적인 용어여서 월스트리트 선임 분석가들의 업무를 더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증권분석에서는 주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만 포함되지만 재무분석에는 투자 전략과 일반 경제 분석도 포함된다. 11장에서는 주로 애널리스트의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다. 애널리스트는 특정 증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룬다. 그는 사업을 설명하고 영업실적과 재무상태를 요약하며 증권의 강약점, 잠재 수익 및 위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가정을 세워 미래 수익력을 추정한다. 그는 다양한 기업을 정교하게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한 기업을 다양한 시점에서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 끝으로 채권이나 투자 등급 우선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는 초보 수준에서 난해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그는 공인회계사가 승인한 재무제표에서도 숫자들을 대폭 수정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재무제표 항목에 유의한다. 애널리스트는 채권이나 우선주의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에 적합한 건전한 증권인지 판단한다. 주로 사용하는 안전성 기준은 과거 평균 이익이지만 자본구조, 운전자본, 자산가치 등도 사용한다. 최근까지 애널리스트가 주식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은 채권과 우선주에 적용하는 안전성 기준만큼 명확하지가 않다. 그는 주로 과거 실적 요약, 전반적인 미래 실적 추정치를 근거로 다소 자의적인 결론을 내린다. 게다가 그 결론은 대개 주식 시세표나 주가 차트를 의식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기울인 문제는 성장주 평가였다. 성장주 다수는 과거 및 현재 이익 기준이 매우 높아서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먼 미래의 예상 이익까지 명확하게 추정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뒷받침하려고 부득이 다소 난해한 수학적 기법까지 동원했다. 이런 수학적 기법은 잠시 후 간단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적 평가는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과거 실적 대신 미래 추정치 평가에 의존할수록 계산 착오와 오류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 증권 분석에서 더 중요한 요소와 기법들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 여기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을 압축해서 다루고자 한다. 초보 투자자들도 최소한 애널리스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상적인 분석과 건전한 분석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증권 분석은 연차 재무제표 해석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초보자를 위한 책 현명한 투자자의 재무제표 읽는 법에서 다루었다.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정보와 설명 대신 원칙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재무제표 해석을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이제 종목 선정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질문으로 넘어가자. 채권과 우선주의 주요 안전성 기준은 무엇인가? 주식 평가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채권 분석, 신뢰도가 가장 높아서 가장 존중받는 증권 분석 분야가 채권 및 투자 등급 우선주에 대한 안전성 분석이다. 회사채의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자 보상 비율이다. 우선주의 안전성을 분석할 때에는 영업이익을 채권 이자와 우선주 배당금으로 나누어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한다. 적용되는 기준은 관계 당국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은 원래 자의적이므로 어느 기준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방법도 없다. 1961년 이후 금리가 대폭 상승했으므로 이자 보상 비율을 다소 낮춰야 한다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금리가 4.5%에서 8%로 상승했으므로 제조회사가 이자 보상 비율 7배를 유지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므로 내가 대신 제안하는 기준은 영업이익을 부채 원금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세전 기준으로 제조회사는 33%, 공익기업은 20%, 철도회사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이 총 부채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는 금리는 현재 금리인 8%보다 훨씬 낮다. 과거에 발행한 채권은 표면 금리가 더 낮기 때문이다. 최악의 해 이자 보상 비율 기준은 7년 평균 기준의 약 3분의 2로 정할 수 있다. 이자 보상 비율 기준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매출 기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최소 인구 기준이 있다. 2. 시가총액 총부채 비율. 주식의 시가총액을 부채와 우선주의 액면가로 나눈 비율이다. 주식은 후순위 투자여서 손실을 먼저 떠안게 되므로 이 비율이 클수록 채권과 우선주는 더 안전해진다. 이 비율은 기업의 전망에 대한 시장의 평가이기도 하다. 부동산 가치. 과거에는 채권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대차 대조표에 표시되는 자산 가치를 가장 중시했다. 그러나 경험을 돌아보면 안전성은 주로 수익력에 좌우되므로 수익력이 부족하면 자산은 가치 대부분을 상실한다. 그러나 공익기업, 부동산회사, 투자회사는 자산가치가 안전성 평가 기준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여기서 예리한 투자자라면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원리금 지급은 기업의 미래 실적에 달렸는데 과거 및 현재 실적으로 평가한 안전성 기준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 경험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투자의 역사를 보면 과거 실적으로 산출한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채권 및 우선주 대다수는 이후 시장이 급변할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 부도와 심각한 손실이 자주 발생한 철도 채권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공경에 처한 철도 회사들은 거의 모두 오래전부터 부채가 과도해서
호황기에도 최소 이자 보상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반면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철도회사들은 거의 모두 자금난을 피해갔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재편된 수많은 철도회사의 사례에서 이런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다. 재편 과정을 거쳐 사업을 재개할 때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철도회사가 고정비를 축소하여 이자 보상 비율을 충족했다. 당시 예외였던 뉴헤이븐 철도는 재편된 1947년 이자 보상 비율이 약 1.1배에 불과했다. 이후 나머지 철도회사들은 모두 불황기에도 지불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뉴헤이븐은 1961년 세 번째 법정 관리를 받게 되었다. 17장에서도 1970년 금융계를 뒤흔든 펀센트럴 철도 파산 사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도 회사는 일찌감치 1965년부터 최소 이자 보상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신중한 채권 투자자라면 회사가 파산하기 오래전에 채권을 처분하거나 매수를 회피했을 것이다. 공익기업 부문에서는 과거 실적으로 산출한 안전성 기준이 더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공익기업이 법정 관리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SEC가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공익기업 지주회사 시스템 대부분이 해체되었지만 공익기업들은 재무구조가 건전해서 파산 사례가 없었다. 1930년대 전력회사와 가스회사들의 자금난은 거의 100% 과도한 부채와 부실한 경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흔적은 이들의 자본구조에 뚜렷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따른 투자자들은 나중에 파산하는 채권들을 피할 수 있었다. 제조회사 채권들의 장기 실적은 달랐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회사들의 수익력은 철도회사나 공익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지만 개별 제조회사의 안전성은 철도회사나 공익기업보다 낮았다. 따라서 제조회사 채권과 우선주에 투자할 때에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과거 심각한 불황도 견뎌낸 회사만 선택해야 했다. 1950년 이후에는 제조회사 채권의 채무 불이행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는 오랜 기간 심각한 불황이 없었던 덕분이었다. 1966년 이후에는 재무 상태가 악화하는 제조회사들이 많아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 탓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금과 장기 채권 발행이 대폭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영업 손실이 빈발했다. 1971년 초 계산에 의하면 모든 제조회사가 지난 7년 동안 지급한 이자 합계액이 1963년 98억 달러에서 1970년에는 261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리고 지급 이자가 세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16%에서 1970년 29%로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이보다 훨씬 증가한 회사도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부채가 과중한 기업들이 너무 흔해졌다. 1965년 개정판에 썼던 경고가 다시 필요해졌다.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무한정 이어질 것이라고 함부로 믿으면서 채권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 채권 요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저희 학원 이제 마포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계신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가, 뭐 채권 담당하시는 분들, 뭐 회계사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들었던 저도 이야기들이 있죠. 요즘에 시장의 흐름이 어때요?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자세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 벤저민 그레이엄 너무나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보니 정말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 직접 쓴 마지막 개정판 현명한 투자자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